안녕하세요. 국내 메이플 기획실 정현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테세우스의 배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래가는 라이브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메이플 스토리의 시도들을 업데이트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공동 발표로 저랑 유리님, 재윤님 이렇게 셋이 준비했고 발표 또한 셋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메이플 스토리 용사님들 계시면 혹시 손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메이플 스토리 용사님이신데요. 오늘 발표는 업데이트 사례 중심으로 소개드리는 만큼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해보신 이력이 있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으니 모두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의 기대 특수성을 살펴보고 그 기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것은 변화하지 않는지를 살펴본 후 라이브 서비스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1장 라이브 서비스 게임 플레이어의 기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 서비스 게임 플레이어가 갖는 기대를 논하기 전에 일반적인 예술 또는 놀이 활동의 참여자의 기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술과 놀이에서 재미있는 순간들은 기대가 충족되거나 반전되며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는 기대가 충족될 때 안정과 만족을 느끼고 그 기대가 뒤집히는 순간에는 더 큰 감정의 파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엘든링을 플레이할 때 하드코어한 전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엘든링은 그 기대를 정석적으로 충족시켰습니다. 그에 비해 슬램덩크는 북산 엔딩으로 대표되는 기대의 반전을 통해 재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놀이와 예술에서 소비자의 기대는 대체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제작자는 그것에 대응하여 재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갖는 기대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게임, 같은 플레이어라 할지라도 기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달라집니다. 시장 트렌드, 새로운 게임의 출시, 연령과 환경의 변화, 심지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까지도 기대를 움직이는 요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어떤 기대는 빠르게 새로 등장하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라이브 서비스의 모든 기대가 그렇게 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대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이 라이브 서비스 플레이어들이 갖는 특수한 기대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여 어떻게 대응했냐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라이브 서비스에서 변화하는 기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유리님이 전투와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변치 않는 기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재윤님이 강화와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하는 기대와 변화하지 않는 기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갖는 의미와 그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라이브 서비스만의 가치를 테세우스의 배에 비유하며 나누어 보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비슷한 고민이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발표가 업계 관계자분들과 지망생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유리입니다. 저는 라이브 서비스 플레이어들의 기대가 갖는 특수성인 변화하는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서비스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변화하는 기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메이플 스토리는 2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전투 영역에 한정지어 사냥과 보스에서 발생한 기대의 변화와 그것에 대한 대응을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전투는 크게 사냥, 보스라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사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냥은 과거 전투 경험과 성장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도 플레이어의 기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사냥은 성장을 위한 핵심 콘텐츠였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사냥을 통해 레벨업을 했고 사냥을 통해 주요 성장 재화를 획득했습니다. 사냥을 하는 방식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전략적인 위치 선정과 스킬 활용이 필요했고 직업 간 역할 분배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즉, 과거의 사냥은 아주 밀도 높은 전투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냥이 유일한 성장 수단이 아니고 사냥 방식 역시 맵 전체를 혼자 장악하여 젠타임 안에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냥의 위상과 형태 변화 속에서 사냥에 대한 플레이어의 기대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플레이어들은 사냥이 밀도 높은 전투 경험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플레이어들은 여러 성장 수단 중 하나로서 사냥은 쉽고 편안해지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단순히 쉬운 사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하면서도 편한 사냥, 그게 진짜 기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사냥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했습니다.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젠타임 안에 모든 몬스터를 놓치지 않고 처치하는 것, 이른바 원젠컷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바라는 편한 사냥은 이 원젠컷을 편하게 그리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플레이어들이 기대하는 사냥을 위해서 기획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예컨대 젠타임을 늘리거나 맵을 좁게 수정하거나 스킬 자체를 직접 수정하는 것처럼요. 이 중 어떤 선택지가 플레이어의 기대에 온전히 대응하는 것일까요? 그런 고민 중 메이플 스토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요약하자면 사냥이 쉬운 불독이라는 직업이 사냥이 어려운 블래스터란 직업과 사냥하면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끊임없이 말을 거는 내용입니다. 이런 밈을 보면 자연스럽게 두 직업 간 사냥 차이가 크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다음 그래프를 이어서 보실까요? 이 그래프는 당시 기준 260레벨 이상 캐릭터의 평균 분당 처치 몬스터 수입니다. 보시면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자라면 보통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수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밈이 되었던 불독과 블래스터의 격차는 방금의 격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들은 불독과 블래스터와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지표로 보이지 않는 피로도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저희는 기대 해석의 키라고 봤습니다. 불독과 블래스터의 실제 사냥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바쁜 사람과 굉장히 한가한 사람이 보이죠?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스킬셋으로 사냥한 모습이긴 하지만 블래스터가 불독만큼 제자리에서 쉽게 사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기획자의 고민이 발생합니다. 앞서 보았던 강렬한 밈처럼 플레이어들은 피로도가 완전히 사라진 제자리 사냥을 원합니다. 기획자는 사냥이 더 편해져야 하고 직업 간 사냥 능력이 비슷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피로도를 제자리 사냥까지 낮출 것인지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전투 기획자라면 당연한 고민일 것입니다. 재미는 학습에서 온다는 라프 코스터의 게임 이론처럼 전투야말로 학습을 통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기대는 명료합니다. 더 이상 사냥에서 유의미한 난이도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기획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결국 저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원칙을 지킬 것인지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는 기획 원칙을 버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기획 원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솔 야누스라는 스킬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솔 야누스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과 맵마다 제자리 사냥에 필요한 조건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 사출 기능의 황혼과 공간 장악 중심의 새벽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어는 스펙이나 직업, 맵에 맞춰 언제 어디서든 제자리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패치 이후 모두가 제자리 사냥을 하게 되며 사냥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들에게 무척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출시 직후 일주일간은 정말 이렇게까지 쉬워져도 돼? 하는 불안이 제 안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플레이어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스 전투에서의 변화한 기대와 대응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냥 외의 전투 경험이 거의 없었고 플레이어 역시 메이플 스토리의 코어한 전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메이플 스토리의 성장은 보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콘텐츠는 점점 더 밀도 높은 전투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캐릭터가 잘 성장했다고 해서 보스를 클리어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성장 외에도 컨트롤 실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컨트롤 실력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전투에 대한 기대에 대응하려면 사냥과 마찬가지로 전투의 합리성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도화된 보스는 끊임없이 플레이어의 생존력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잘 살아남는 것만 가지고는 보스를 클리어할 수 없죠.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메이플 스토리의 전투 구조상 플레이어가 보스의 패턴이나 기믹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플레이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스킬 운용뿐입니다. 그런데 스킬 구조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만을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어렵다가 아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합리적인 전투의 기준은 플레이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준에 따라 저희가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했는지를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신궁의 스킬 구조 변화입니다. 신궁은 과거 적과의 거리에 따라 최종 데미지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격수라는 개성을 잘 드러내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 구조는 불합리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자신의 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파티 시너지 영역에서 벗어나거나 보스 몹의 위험한 패턴에 가까이 서야 하는 상황이 강요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획자는 저징 디스턴스 스킬을 도입했습니다. 이 스킬은 신궁이 유지해야 할 거리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보조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플레이어가 기대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플레이어는 거리 유지 기믹 자체를 불합리한 과제라고 느낀 반면 기획자는 여전히 그것을 극복해야 할 난이도 요소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플레이어의 기대와 기획자의 기대 해석이 서로 어긋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자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거리 유지 기믹은 과연 합리적인가?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전투란 플레이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전투입니다. 하지만 보스의 위치는 바꿀 수 없고 딜 최적거리와 시너지 위치가 다르면 플레이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최적거리가 보스의 위험 패턴이 발생하는 구간이라면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거리 조절 기믹은 난이도가 아닌 불합리한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궁의 거리 기반 데미지 구조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대신 플레이어가 통제 가능한 난이도 요소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넨스 에로우 시스템입니다. 화살을 3번 쏘면 4번째 화살이 강화되어 더 강력한 일격이 됩니다. 이제는 이 강화된 화살을 잘 맞히는 것이 실력의 기준이 되었고 이는 플레이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실력 평가 요소를 과감히 바꾼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버프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험에 대한 기대 변화와 저희의 대응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과거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하던 유저가 여러 버프들을 순서대로 사용하는 상황을 웃기게 표현한 장면입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어오면서 다양한 스킬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결과 전투는 점점 더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하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극딜의 개념입니다. 극딜을 위해 플레이어는 시너지 버프들을 순서대로 빠르게 사용한 뒤 본 스킬을 활용한 딜 사이클에 진입합니다. 이런 구조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의 숙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보스 패턴을 피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버프를 이어쓰는 능력이죠. 하지만 문득 이런 복잡한 준비 과정이 정말 우리의 전투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본 스킬을 쓰다가 죽는 것은 내 컨트롤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지만 버프 사용 중 죽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소녀나 전설의 용자가 한창 변신 중에 공격을 맞는 황당한 상황처럼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저희는 그 차이가 그 과정을 실력 평가 요소라고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들은 준비 과정을 더 이상 실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준비가 지나치게 길어 생존을 위협하는 순간은 난이도가 아니라 불합리한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불합리함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프 스킬을 정해진 순서대로 자동으로 발동해주는 스킬 시퀀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킬 시퀀스의 도입으로 버프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복잡한 준비 과정은 과감히 삭제됐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어는 준비 과정 후 터뜨리는 경험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스템이 단순한 편의성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이 기획은 기존의 실력 평가 요소를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변화한 기대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본격적인 마무리에 앞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냥에서는 사냥이 쉬워져야 한다는 기대에 맞춰 기획 원칙조차 내려놓고 제자리 사냥이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보스에서는 합리적인 전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저희의 기획 원칙을 반문하고 재정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로 여겨지지 않던 요소들을 새롭게 바라보았고, 그렇게 드러난 불합리한 구조들은 과감히 수정하거나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메이플 스토리의 전투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플레이어의 기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플레이어의 기대에 따라 게임이 어떻게 응답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투 콘텐츠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의 업데이트는 모든 영역에서 변화하는 기대를 읽고 해석하고 대응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서비스에서 기대는 계속 바뀌고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메이플 스토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우리 역시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스스로 세운 기획 원칙에 대해 끊임없이 다시 질문해 왔습니다.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은 과감히 버리거나 새롭게 고쳐나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기대에 완벽히 부응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대를 늦게 읽거나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기대를 나침반 삼아 계속 고민하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윤님께서 변하지 않는 기대와 그에 대한 대응 사례를 이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메이플 기획실 김재유입니다. 네. 앞선 섹션에서는 변화하는 플레이어들의 기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번 섹션에서는 플레이어들의 변하지 않는 기대와 메이플 스토리가 그런 기대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유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2003년부터 2025년까지 22년이라는 서비스 기간 동안에 시대적 상황 그리고 컨텐츠 트렌드에 따라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향한 기대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변화한 기대에 대응하는 업데이트들을 꾸준히 수행해 왔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는 기대도 있다는 것을 긴 서비스 기간 속에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플레이 가치 보존에 대한 기대입니다. 플레이 가치라는 용어는 제가 메이플 스토리를 기획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긴 하지만 각자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발표에서 플레이 가치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의 가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그 순간의 즐거운 경험만 주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MMORPG들에서는 누적된 게임 플레이가 경험치나 캐릭터 레벨 또는 재화나 장비 아이템과 같은 데이터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는 곧 플레이어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결과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것을 저희는 플레이 가치라고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플레이 가치에 대한 접근 방식은 MMORPG 라이브 서비스 기획자라면 누구나 해봤을 법한 고민의 주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주제는 아닌 만큼 각자의 서비스에서 각자의 게임에 맞게 대답을 내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왜 플레이 가치 보존이 특히 중요할까요?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는 플레이어가 플레이 가치 보존에 대한 기대를 특히 더 많이 갖는 이유는 바로 메이플 스토리가 매우 오랜 시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22년의 서비스를 거치며 메이플 스토리는 적게는 수십 시간부터 많게는 수만 시간의 플레이 타임까지 커버할 수 있는 플레이 타임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를 오래 플레이하신 분들이 서비스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그분들의 플레이 타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쌓여서 메이플 스토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연스럽게도 자신들의 플레이 기록이 더 오랜 시간 가치 있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예시로 여기 트릭스터 워리어 팬츠라는 아이템의 이미지를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장비는 2013년도에 업데이트돼서 이제 출시된 지 약 12년이 지난 장비입니다. 이 12년 된 아이템을 장착하고도 아직도 대부분의 메이플 스토리 컨텐츠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현역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 경제에서도 100억 개 배소에 가깝게 거래가 될 정도로 아직도 유의미한 거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12년 된 아이템은 아직도 메이플 스토리에서 생명력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사실 현실의 옷도 이렇게 12년 동안 오래 입기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 사실이 더 와닿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12년 된 아이템조차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게임이 바로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이 트릭스터 워리어 팬츠의 사례처럼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의 플레이 가치가 10년도 넘는 기간 동안 가치 있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메이플 스토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기대입니다. 지금까지 메이플 스토리에서 플레이 가치의 보존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메이플 스토리의 중추적인 강화 시스템인 스타포스 강화의 개편이고 두 번째 사례는 메이플 스토리의 최종 무기이자 엔드 컨텐츠인 데스티니 무기의 업데이트입니다. 소개드릴 두 업데이트 사례 모두 매소와 관련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는데요. 매소는 메이플 스토리의 화폐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캐릭터 성장, 장비 강화, 아이템 거래 모두 매소로 진행하기 때문에 매소의 가치 보존은 플레이 가치의 보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서비스 특성상 상위 콘텐츠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만 하고 모객을 위해서 진입 장벽도 계속해서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많은 매소를 생산해내는 인플레이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게임 내 매소를 계속해서 소모시킬 수단을 저희는 찾아야만 하는데요. 이런 매소 소모에 대한 문제의식이 앞으로 얘기할 두 가지 업데이트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업데이트는 출발점은 같지만 그 기획 과정에서의 논의와 디테일은 서로 굉장히 달랐는데요. 두 업데이트의 기획 과정에서 가치 보존을 위해 저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타포스 강화 개편 업데이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포스 강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매소를 사용해서 확률에 의해 장비를 강화하는 그리고 강화 단계가 높을수록 더 높은 능력치를 제공하는 아주 직관적인 형태의 장비 강화 시스템입니다. 스타포스 강화는 평균적으로 메이플 스토리의 모든 강화에 사용되는 매소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메이플 스토리의 핵심 매소 소모초로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소 소모초로 계속 잘 동작해 주어야만이 매소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스타포스 강화의 구조와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개편 전에 스타포스의 강화 단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22성까지는 강화 단계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기대 비용이 2배, 4배 수준으로만 증가하는 계단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3성에서는 갑자기 기대 비용이 15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23성 이상 구간은 합리적인 강화보다는 도전의 영역으로서 설계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타포스는 22성이라는 명확한 목표이자 한계를 제시하는 강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었는지 개편 직전 시점의 데이터를 잠시 살펴보면 22성 아이템이 거의 90만 개인 상황에서 겨우 1000개의 아이템만이 23성 이상 강화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체 아이템에서의 비중을 놓고 보면 이 23성 이상 아이템의 개수는 매우 적은 숫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타포스 강화 시스템은 한계가 명백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22성에 도달한 장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화를 중단하는 플레이어들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스타포스 강화가 더 이상 매수 소모초로서 동작하지 않게 될 것이 자명하고 점점 그 임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야만 하는데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신규 장비 세트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신규 장비 세트를 출시하면 고점이 더 높은 새로운 장비에 강화를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매수 소모에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장비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현재 가장 높은 레벨 장비 세트인 에테르넬 세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에테르넬 세트의 모든 파츠를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장비의 추가와 같은 어떤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기존 장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장기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해야 했는데요. 그 대답으로 저희는 앞서 언급한 23성 이상의 강화 테이블을 개편함으로써 비효율의 영역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기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드는 의문이 그럼 이미 23성 이상이었던 그 1000개의 아이템들에 대한 처리 방향인데요.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23성 이상 강화를 그냥 매력적으로만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을 완화해버리면 기존 23성 아이템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분명 플레이 가치 보존을 위해 시작한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플레이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소의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23성 이상 아이템의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존 23성 이상 아이템들에 대한 케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향성으로 개편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편 전인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23성 이상 구간에서 단계별로 기대 비용이 수십 배씩 증가하고 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개편 후인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23성 이후에서도 기대 비용이 2배 내지 3배 수준으로만 보다 완만하게 증가하고 최대 단계도 25성에서 30성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3성 달성에 필요한 비용은 약 85%, 그리고 24성 달성에 필요한 비용은 약 99%가 감소하면서 강화 난이도가 아주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2성에서 강화를 중단한 플레이어에게 현실적인 강화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포스 강화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수 소모처로서 동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편 전에 23성 기대 비용이 개편 후에 25성 기대 비용과 그리고 개편 전에 24성 기대 비용이 개편 후에 28성 기대 비용과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세밀하게 기대 비용을 설정한 후에 기존 23성이나 24성 아이템이 개편 후에 그 기대 비용에 걸맞는 강화 단계로 보정받을 수 있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번 스타포스 개편 과정에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강화 아이템들의 단기적인 가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진행한 결과 스타포스 강화에 대한 통계를 보여드리면 23성 이상 강화에 도전한 플레이어 수가 개편 전에 약 15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여도가 높아진 것과 함께 액티브 유저 1명당 스타포스 강화에 사용한 매소량 또한 약 33%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타포스 강화 콘텐츠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플레이어들이 더 적극적으로 강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타포스 강화의 매소 소모초로서의 수명이 아주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화 단계 보정을 통해 기존 23성 이상의 고강화 아이템들의 단기적인 가치 손실을 적절히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선택은 뒤돌아보면 되게 쉽고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소의 소모처 확장에만 집중하고 이 0.1%도 안 되는 23성 이상 아이템들의 가치를 폄하했다면 결코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타포스 개편은 여러 변수와 니즈가 잘 맞아 떨어진 케이스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항상 정답을 잘 제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내용은 조금 다른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어서 메이플 스토리의 최종 무기이자 엔드 컨텐츠인 데스티니 무기의 업데이트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제네시스 무기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네시스 무기는 2018년에 검은 마법사 업데이트로 추가된 메이플 스토리의 최종 무기인데요. 최종 무기인 만큼 획득에 최소 8개월이 소요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캐릭터 성장을 요구하는 엔드 컨텐츠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 제네시스 무기는 수년간 플레이어들의 최종적인 성장 목표로 잘 동작했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제네시스 무기는 획득하더라도 일부 강화만 완료된 상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강화를 직접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 강화에 사용되는 매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월마다 제네시스 무기 강화에 사용된 매소의 비중인데요. 그 비중이 모든 잠재 능력 재설정 비용의 약 15%, 그리고 모든 강화 전체와 비교했을 때도 약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네시스 무기 시스템은 단순히 엔드 컨텐츠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매수 소모처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컨텐츠가 그렇듯 제네시스 무기도 계속해서 엔드 컨텐츠일 수는 없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2021년 3분기부터 최근까지 분기별로 몇 명의 캐릭터가 해방했는지, 그리고 접속한 계정 중 해방을 완료한 계정의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여름에 첫 하이퍼 버닝이나 이제 2023년 여름에 6차 전직과 같은 굵직한 대규모 패치들이 투입되면서 제네시스 무기의 획득 난이도는 점점 더 쉬워졌고, 결국 2024년 2분기쯤부터는 해방을 완료한 플레이어가 액티브 계정의 약 10%를 돌파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제네시스 무기는 더 이상 엔드 컨텐츠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 플레이 타임을 추구하는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제네시스 무기를 계승할 새로운 엔드 컨텐츠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네시스 무기를 추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기, 데스티니 무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더 이상 엔드 컨텐츠로 동작하지 않는 제네시스 무기를 계승할 새로운 엔드 컨텐츠의 추가였고, 두 번째는 기존 제네시스 무기가 해주던 효과적인 메소소모처의 기능을 데스티니 무기도 수행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스타포스 개편 때와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확장함에 있어서 기존에 강화한 제네시스 무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되는 과제가 존재했는데요. 이것의 해결책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왼쪽에 있는 무기가 기존 제네시스 무기와 그 최종적인 강화 상태이고, 오른쪽에 있는 무기가 새롭게 업데이트될 데스티니 무기와 그 최종적인 강화 상태입니다. 결국 왼쪽 무기가 오른쪽에 있는 무기로 진화할 때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설계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그냥 데스티니 무기를 획득하는 순간 그 최종 상태로 전승을 시켜주는 상향 전승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데스티니 무기가 메소소모처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 저희의 기획 의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 단계에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획득하는 시점에는 기존 강화 수치를 완전히 동일하게 전승하고, 이후에 메소를 소모하는 강화를 통해 고점이 더 높은 최종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일반 전승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방식이 기존 아이템의 강화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강화 목표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반 전승 버전으로 넥스트 쇼케이스에서 해당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방식에 대해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는 메소 소모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얘기했고, 누군가는 플레이 가치의 훼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패치가 투입되기 전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치열하게 고민했고, 고민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극소수만 도달할 수 있는 데스티니 무기의 해방 전까지 최종 강화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었고, 결국 이것은 대다수의 유저가 강화를 유예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된 제네시스 무기가 갑자기 최종 장비가 아니게 되면서 플레이어들이 갖게 될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이 두 문제 때문에 일반 전승 방식이 플레이 가치 보존에 대한 유저의 기대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공존하기 어려웠던 엔드 컨텐츠로서의 기능과 메소소모처로서의 기능 중 메소소모처의 기능은 과감히 포기하고, 데스티니 무기가 온전히 엔드 컨텐츠의 기능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향 전승으로 기획을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전환을 통해 새로운 메소소모처에 대한 확장은 할 수 없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플레이 가치 보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플레이어들은 제네시스 무기를 즐겁게 강화하고 데스티니 무기를 향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데스티니 무기는 스타포스 개편 때처럼 저희가 한 번에 정답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시행착오 속에서 기획을 과감하게 변경하여 플레이어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변하지 않는 플레이어의 기대와 그 기대에 부응해온 메이플 스토리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컨텐츠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흐름에 발맞춰 게임을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이플 스토리를 향한 플레이 가치 보존에 대한 기대는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 기대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타포스 개편 때처럼 저희가 한 번에 정답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데스티니 무기 때처럼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답을 찾아 나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건 모두 플레이 가치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서비스에서 플레이어가 가지는 기대 중 항상 변하지 않는 기대도 존재하고, 기획자는 반드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메이플 스토리가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원앤올리한 게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래 살아있는 라이브 서비스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현정님께서 메이플 스토리를 넘어 좀 더 많은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조금 더 많은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테세우스의 배라는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변화하는 기대와 변치 않는 기대에 응답한 메이플 스토리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1차적으로 보면 단순히 기대를 해석하고 응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기준에 대해 반문하고 수정하는 자기 변화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만들다 보면 이건 의도대로 구현을 했고 의도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이브 서비스는 플레이어의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기대 해석과 대응은 라이브 서비스 개발자들이 겪어야 하는 끊임없는 줄다리기이자 숙제이고 이 고민과 시행착오의 총합이 결국 라이브 서비스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이브 서비스를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태초의 메이플 스토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과거의 메이플 스토리가 더 재밌다고 느끼고 그것이 메이플 스토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변화하는 메이플 스토리야말로 라이브 서비스의 정수를 담고 있는 진짜 메이플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발표의 제목인 테세우스의 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사물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 실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모든 부품이 교체된 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이는 명확한 정답이 없는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제입니다. 저희는 테세우스의 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배가 테세우스의 배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을 테세우스의 배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입니다. 아무도 이 배가 테세우스의 배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 한다면 이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배가 테세우스의 배인지 질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배는 부품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오랜 시간 여러 변화를 겪으며 과거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버린 메이플 스토리가 여전히 메이플 스토리인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메이플 스토리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에는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다. 저는 이 대사를 라이브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서비스는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서비스가 종료될 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라이브 서비스의 끝은 아무도, 아무런, 그 어떤 기대를 갖지 않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은 이제 변하지 않을 거야. 내 기대를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않을 거야. 모든 플레이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라이브 서비스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마치 아무도 이 배가 테세우스의 배인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해당 논제가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요. 결국 플레이어들의 기대가 있는 한 라이브 서비스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여러 기대에 대응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일을 통해서 만들어낸 경험은 다른 그 어떤 매체에서도 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다양한 의견을 말할 때 설령 그것이 비판일지라도 그것은 나는 아직 이 게임에 기대가 있다 혹은 나는 아직 이 게임이 바뀔 수 있는다 라고 믿는 의미의 표식이며 그런 기대를 받는 게임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플레이어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 오늘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모든 동료분들 그리고 지망생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